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대입제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부터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의 변경 내용과 절대평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자리하신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우재한 진로 진학 담당 장학관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이종복 사범대학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고등학교 진로 진학 교사이신 고명환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평가 전문기관인 UA 중앙교육의 백승환 평가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도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박지수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수능 영어 평가 방식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된 이유와 기대 효과 그리고 수능 평가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영어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서 신영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점수체계는 9등급제 고정분할 방식으로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에 비해 수험생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사교육이나 점수 경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안정적이고 일관된 등급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어 이외 과목의 등급이 대학 입시에 큰 변별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수학을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부풀 가능성마저 높아졌습니다. 한편 2017학년도 수능까지 영어 영역은 상대평가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즉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등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개인의 성취도와 관계없이 응시생 중 개인의 상대 석차를 나타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언어 영역 절대평가 9등급제가 도입되면 상대 석차 방식에 의한 등급에서 성취도 기준의 등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과 등급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채점 결과를 9등급제 절대평가로 변환해보면 기존 1, 2등급자의 비율이 상위 11%에서 32.2%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즉 3명 중 1명은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전체 수험생의 절반 가까이가 3등급 이내를 받게 돼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등급 컷이 원점수 100점이었던 올해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채점 결과를 9등급제 절대평가로 변환해보면 기존 1등급자의 비율이 상위 4%에서 23.3%까지 상승하게 되고 40%가 넘는 수험생이 1, 2등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영어가 9등급제 절대평가로 시행됨에 따라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수능 영어를 대체할 평가 도구를 찾으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풍선 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일부 내신 대비 사교육을 제외한 고등부 영어 사교육 시장은 위축되겠지만 영어는 중학교에서 끝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수학에 집중하려는 생각으로 중학교 영어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 평가 방식 변경을 앞두고 수능의 변별력 논란과 대학별 고사의 부활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입제도의 재구성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 중에는 이런 이 수능 평가 방식, 영어 평가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재한 장학관님, 네. 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절대평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준거 참조평가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성취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는 것이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그 수미항가 있죠.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수고 뭐 80점에서 89점 사이는 우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학교에서 그 성취평가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90점 이상은 A, 80점에서 89점이 B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 그 수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기본적인 체제는 17학년도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영어 성적이 개인한테 갈 때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고 그냥 9등급제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등급이 이렇게 제시된다. 요것이 달라지죠. 네. 즉 다시 얘기하면 문항수라든가 시험 시간 또 출제 방향이나 뭐 출제 범위 또 문항당 배점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도 이제 17문항이 듣기평가에서 45문항이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또 문항당 배점이 2점 내지 3점이 2점 또는 3점이고 7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또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르죠. 그렇게 해서 치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에서 89점까지 2등급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성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서러 가지 첨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쉽게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저하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병행을 하겠다. 또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식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영어 영역의 그 4가지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심도 있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백상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점수 체제가 지금 현재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3가지 점수로 나오고 있는 점수를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면은 이제 2017학년도에 시행이 되는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9등까지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안에 들어가면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것들을 이제는 영어가 90점이면 1등급, 뭐 80점이면 2등급 이렇게 10점 단위로 끊어져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무조건 90점, 80점 맞으면 1, 2등급이 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아까 이제 보도 자료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수능을 올해 이제 9등급제로 변경이 됐을 때 보게 되면은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이 약 15.6%입니다. 작년에 수능에. 그럼 그 학생들이 그 등급 15.6%를 보게 되면은 2018학년도 영어 9등급제로 이제 전환했을 때에는 1등급부터 3등급 받은 학생 특히 이제 3등급은 3등급 초반대가 되겠죠. 이제 3등급 23%고 2등급이 11%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이제 1, 2, 3등급 받은 학생들도 이제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 2등급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3, 4등급, 이제 4등급 맞았던 학생들도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점차 이제 성적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뭐 예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은 등급의 상승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등급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영어가 또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장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가 이제 뭐 쉽게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의 문제 출제의 방법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는 하긴 했지만 현재 수능 기준은 쉬운 수능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굉장히 어려운 뭐 1등급이 4%,
뭐 5점 이상이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보다 조금 난이도는 더 보강이 되긴 하겠지만 쉬운 수능 기준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박준석 부모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절대평가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마음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뭐 자녀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일단,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학부모 중 한 명이고요. 그 이유는 차츰 이제 토론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 정부에서 이런 그 영어를 절대평가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뭐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과잉 지금 학습 부담된 것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면서 든 느낌이 과연 이 여러 과목 중에서 영어 교육을 하나 그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런지와 그것도 그 후폭풍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 부분과 그리고 교육의 그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니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학교 교육을 가지고서도 영어 능력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교육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학교의 그 현장이 말하기나 듣기 이런 그 실용 영어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평가 기준만 바뀐다고 이게 도대체 바뀌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찾아보니까 교육부 관계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 네 가지로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교실 속 개선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포괄적인 그냥 공부일 뿐이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아이가 절대평가를 했을 때 부당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능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교육의 입장에서 계신 우리 고명환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교육의 정상화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새로운 대입 전형 방법의 고민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그 골고루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오지 선택형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특강 등 EBS 연계 교재를 푸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요. 또한 아주 일부 소수 학교이긴 하지만 고3 수업에서조차도 문제지를 푸는 등 사실 정상적인 교육이 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만약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경감되어서 뭔가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학력고사 세대나 그 수능 초창기 세대여서 지금도 수능이 아마 대입 전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2017학년도 그 대입 전형 그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능 위주 선발하는 것은 26.3%밖에 되지 않고요.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평가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계기를 한번 수능 영어 절대 평가가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조심스럽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복 교수님께서는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수능 영어를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은 상대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수능 영어 시험만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은 우선 취지는 아마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자. 너무 지금 그 수능 시장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또 학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고 또 그로 인한 사교육 열풍을 좀 잠재우고 또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상대평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그동안 무엇이었는가?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줄 세우기죠. 1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 예. 일렬로 줄을 세워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충분히 성취했다 하더라도 1등급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1등급의 뭐랄까, 꼭지점이 한이 없는 것이죠. 끝없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수능에서도 2015 수능에서도 1등급이 상당히 높은 점수였고, 보통 이제 45문항에서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 가능하지만 두 문제 틀리면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행 체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로 그렇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 그 수능 시험에서 영어의 경우는 지문의 70%, 45문항이 듣기를 빼면 전부 다 독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지문을 읽고 난 뒤에 이제 각종 그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지문이 70%를 EBS 교재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지문을 가져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문을 변형하거나 하지 못하고 원문 보존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은 정해진 한정된 지문에서 문제를 계속 변형해서 이제 출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 지문이 변형돼서 나올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쪽집게식의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 지문에서는 어디에 구멍이 뚫릴 것이냐, 어디에 빈칸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어에 어휘 문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어 읽기라든지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또 다른 그 부작용은 EBS에서 주로 출제하다 보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수능에서는 교과서에서 나온 지문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나 또 선생님 입장에서나 이거 어리석은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아마 이제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은 참 저는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꾸면 그럼 해결이 되느냐, 영어 학습만 부담을 줄여주면 다른 학습은 부담이 없느냐, 영어 학습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반대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본인이나 이제 학생이나 자녀가 영어는 상당히 잘하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요 사실 학습량보다는 부모님의 경제적, 사회적 이런 역할과 지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재도 마찬가지로 수능 교재, 내신 교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평가를 수능에서만 바꾼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70%가 육박하게 지금 수시 전형이 있어요. 수시 전형은 학교에서 내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봐야 되겠죠.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 사교육을 다시 공부를 하고요.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거냐? 아니요. 내신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내신에 다시 사교육비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영어 실력이 우수해야 되는 것을 뭘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능에서 1등급을 맞아서 이 아이가 영어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용 영어를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나타나서
곧 뭐 취업을 하고 예.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영어가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영어 능력이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일단 영어 기준에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기준도 굉장히 지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학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당연하고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용들로 보면 지금까지 그 사회에서 또는 뭐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교육의 영향이 너무나 엄청나게 큰 부분이 영어 교육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유학까지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생기면서 그래도 그 국어나 수학보다는 훨씬 더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 영어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은 한번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면서 좀 지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영어를 절대평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4%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4% 안에 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90점 이상이면 그 이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자제를 하고 다른 부분에 이제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외에 영어 동아리 또는 뭐 영자신문 만드는 어떤 활동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전문 교과 부분에 영어 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 안에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사라졌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마지막 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아까 공교육 정상화처럼 어느 정도 이제 90점 이상이라는 어떤 부담감이 없어지면 좀 더 학교에서 그 영어 영역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고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르게 이렇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뭐 정말 영어 소통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 이제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의 변경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어떤 영어 교육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데요. 현장에 보실 때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수능 평가 방식의 변화가 이 공교육 영어 교육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이제 어려운 그 수능일 때는 두세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문제풀이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그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학습 패턴을 보면 과도하게 영어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인강이라든지 과외를 투자하기보다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가 보면 영어 독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장학관님 말씀대로 영어 드라마를 좀 청취를 하고 연극을 한다든지 또는 심층적으로 학교에서도 영어 경시대 문제풀이식의 영어 경시대가 아니라 학교 영어 연극제라든지 혹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평가 체제에서 문항 방식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평가 방법만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내용이 바뀌면 평가 내용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단 말이죠, 별로. 그렇죠.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수능이 우리가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입각해서 교육 과정에서 요구했던 그런 그 성취 기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수능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만점자를 1000명 이내로 줄이느냐, 그리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 블랭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라든지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 지문들을 보면 고등학교의 그 영어를 제외한 다른 그 학문 영역 분야의 학업 성취도 수준보다 월등히 높거나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야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플러 이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도플러 이론. 이게 뭐냐면은요, 멀리서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자기한테로 이렇게 다가올 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고요한 그런 정점의 순간이 있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나가면 큰 소리가 또 들리고,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지문이 예를 들어서 영어에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은 그 지문을 읽고 그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문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휘라든지 또는 문법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내용하고 출제 문제하고는 전혀 어떤 유의미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수능에서 이제 그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어려움 중에 하나였었죠. 이 절대평가,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절대평가로 이제 바뀐 수능 영어 평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쉽고 공부도 조금만 할 수 있고, 대학교 입학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실수로 하나를 틀리면 이제 다 맞는 사람이 많으면 B등급도 나오고 C등급도 나오고 쭉쭉 떨어지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절대평가를 찬성하고 있어요. 저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쉬워지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좋은 점수를 받는 애들이 너무 늘어서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 비중도 너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견 4명한테 들어봤는데 2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이런 의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물론 이게 과목별의 능력 따라서 찬반은 바꿔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목 중에서 영어 성적이 조금 낮으면 절대평가 환영을 하겠죠. 근데 과목 중에서 나는 영어를 가장 좋아하고 시간적이나 노력이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과목이 영어인데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나의 능력을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고1 되는 고1 아이들이 그동안 유년 시대부터 굉장히 영어 교육을 많이 투자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영어 공부,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게 진행됐던 아이들인데, 정작 자기들이 대학을 갈 그 문 앞에서는 그 능력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와 저희 학교를 대변을 하자면, 저희 학교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에서 영어 능력이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저는 영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서도 굉장히 애도 부담스럽고 학부모도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지금 그나마 이 아이가 희망을 갖고 있던 게 수능이거든요. 수능에서는 이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그야말로 양쪽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학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응은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기의 강점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이 나오겠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좀 제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1, 2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는 30% 내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하게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EBS 연계 문제집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한글로 된 해석본을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수능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그런 문제점이 연계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대평가가 도입되자 하위권 학생들은 뭐 기본 어휘라든지 기본 구문이라든지 하나하나 단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수준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 핵심 역량을 키우면 충분히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중하위권 학생들의 여론은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또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도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 시장, 고등학교에서 생겨났던 사교육 시장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초등하고 중등 시장으로 갈 것이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교육을 이미 받아왔고 지금 아마 영어 학원과 관련된 시장이 가장 많이 활발한 게 아마 초등하고 중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은 대부분이 이제 입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한 애들이 많이 적용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교육 시장은, 영어 사교육 시장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이 더 늘어난다.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생각같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이제 줄어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절대평가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그 학생이 내신에서 수시 모집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내신을 준비하려면 영어에서 또 그만큼의 지금부터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수능이라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발생하게 되면 내신으로서 또 영어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 이제 고명화 선생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영어는 대부분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쉬운 것만 맞추는 위주로 갔던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등급 받았던 학생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16%예요. 작년 수능으로 따지면은 1%만 올라가면 내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 공부에 대해서 더 매진하겠죠. 그럼 그 학생이 매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 그 손쉬운 방법은 사교육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또 사교육 시장에 가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줄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크게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교육 시장을 줄이려고 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상황이 벌어져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큰 핵심이 사교육을 줄여보자 하는 데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시장에 대한 것을 좀 더 축소해가는 그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테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형 요소라든가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이렇게 권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언어 영역이나 수학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이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수능이 이제 쉬워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 특히 영어 부분은 상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줄어들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고 영어 공부 안 하던 애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가 있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가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게 뭐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교육에서 그런 과정을 어떤 여건을 마련해서 예. 학생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예. 기분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어차피 영어는 변별력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영어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학의 중요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언어나 탐구 영역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사교육 줄어들지 않는다에 100%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내신의 비중이 70%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간과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에서 6전형을 써요. 6전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고등교육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중학교 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수능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과목이 또 추가로 늘어나겠죠. 지금 아까 장 학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영어 과목으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수학의 그 사교육 비중이 영어가 6조 원을 넘었고요. 거기가 총 그 사교육비의 34%에 해당이 된다고 네. 하고요. 수학이 6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31%라고 합니다. 거의 네. 비등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과목인 국어나 탐구 과목이 이제 주 타깃이 되는 건데요. 이미 빠른 아이들은 국어는 이미 하고 있고요. 탐구 과목도 간간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얘기는 아닙니다만, 고3 수험생을 둔 그 타 지역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능을 2달 정도 남겨두고 탐구 과목을 고액가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탐구 과목, 그러니까 그 변별력에서 마지막 그 잡을 것이 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일명 부르는 게 값인 그 고액가해를 뭐 몇 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로 바뀌니 우리 지금 1, 2학년부터도 지금 탐구 과목을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엄마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2중, 3중 부담인 거죠. 저희 오히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네. 뭐 그런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교육이 영어 절대평가가 하게 될 경우 줄어들 것이다. 그 예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08학년도 수능이 전 과목이 등급제로 됐을 텐데 그해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한 번만 하고 폐지를 했죠.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으면 오히려 그 어떤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 폐지됐는데 그때도 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가 절대평가로 됐을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든가 국어, 수학은 이미 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조 때까지 육부에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건 더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수포자들이 많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거의 인문계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그 애들은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도 영어만큼 육박했다는 거는 수요자는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영어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이라든가 국어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인문계열은 좀 덜한 편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 수시 모집에서 논술 시험 볼 때도 과학 탐구를 응시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정시 모집에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 뭐 주요 대학이라고 해서 대부분 원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그 대학에서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것이 수학하고 과학 쪽의 영역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탐구 쪽에 또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인문계열은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나오고 국어도 쉽게 나온다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과목 부담이 큰 이제 사탐 과목이 2과목을 응시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2과목을 모두 다 잘 본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그 못 본 한 과목까지도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토론을 하다 보니까 더 이 중압감이 와 닿는데요. 뭐 더 간단하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시 전형과 이제 수시 전형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시 전형을 줄여가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시에 가다 보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내신 성적이 중요성이 되면서 내신 성적으로 위한 이제 뭐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내신 중심 전형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기록부에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종합 전형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뭐 우수하냐 뭐 낮으냐 요거보다는 어떤 내신 성적의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속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종합 전형의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도 있지만 가다 중간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감안을 해서 전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평가 방식,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이제 좀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왜 영어만 이 절대평가를 해야 되냐. 다른 부분으로 확대돼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과목 중에서도 주요 교과목 국영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이 부모님의 학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처럼 대학 교수들은 이제 연구년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 1년쯤 해외에 나가서 연구하고 이럴 기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학생들 데리고 자녀 데리고 가서 한 1년 영어에 노출시키면 사실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뭐 영어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웬만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남들 영어 열심히 해야 될 때 이제 수학이나 국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평범한 그 학생들은 굉장히 영어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들어가는 교과목이었고 또 열심히 해도 크게 성장하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교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굉장히 어떤 그 사교육의 타겟이 되고 또 사교육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 왔는데 사실은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영어든 국어든 제 욕심 같으면 전 과목을 모두 다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당면한 화두는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인성이 좋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입시 제도 속에서는 창의성이나 인성보다는 오로지 높은 점수를 맞는 거에 중점이 더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절대평가가 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어떤 사교육 부담 이런 것은 크게 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수업하는데 굉장한 자유랄까 아니면은 고난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 있는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굉장히 긍정적 전망이 있고요. 수학이나 국어도 가능하면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발상이 지금쯤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변경이 된 데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실장님 기분에 잠깐 언급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비율을 보면 2017학년도 내년 비율을 보면 7대3 정도가 됩니다. 수시 모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는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 밑에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은 거의 60%에서 50% 사이로 수시를 선발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비율이 많죠. 이제 그것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이제 평가 도구가 사실 하나가 없어지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정시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점자는 일단 동점자 규정이 있지만 합격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시 모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수시 모집이 늘어나게 되면 또 대학마다 또 고민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 내신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는 더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을 선발할 때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도 있고 논술전형도 있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예전 초창기에는 모르지만 지금에는 내신 성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가 도구에 있어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적성고사를 선발했는데 이런 방식의 변화가 조금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영어 평가 방식의 확대. 이제 영어 평가는 확대는 아직 대학에서 내에서 자체에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강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최파이 같은 얘기지만 그걸 준비하는 또 교육이 또 사교육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시죠, 짧게. 네, 그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변별력이 약해진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학에서 전형 요소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하나 다른 문제는 우리 이 법 중에 이제 선행교육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서 영어의 어떤 변별력을 모르겠으니까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해보자. 면접에서 예를 들면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학과에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를 영어 혹은 우리말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은 이거 영어로 대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영어로 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절대평가의 어떤 그 함정이랄까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요소. 심층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교과 활동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평가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학생들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만 해도 저는 제가 추구하는 영어 교육은 저희 아이가 내신을 못 맞더라도 저는 그런 문제주입식 교육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가 실용 영어를 잘하는 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킬 거고요. 파이널이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여기 조금 보강시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아마 영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 영어 논술형이나 이런 게 부활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못다한 말씀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못다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 고명환 선생님부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통해서 그 공교육 현장 영어 교육이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이라든지 발표 수업이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실질적인 영어 교육의 그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교육 당국의 지원이 또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대입 전형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졌을 때 다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안심을 갖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수 학부모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학부모 입장은 저희 아이들이 대입에
불공정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큰 목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의 핵심되는 프로그램을 짜셔서 입시나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잘 짜셔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입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백승환 실장님 특별히 하나 더 마무리 발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식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도 좀 덧붙여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이제 공교육이 훨씬 더 강화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영어 지금 출제 문제가 EBS에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형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EBS를 보더라도 새로운 지문이나 단어라든가 이런 것 좀 습득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 관리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능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수능 영어를 손에서 넣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고요. 언어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재한 장학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영어 교육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영어 성적을 하향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평가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가 정말 꿈과 끼를 발휘하면서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흥겨운 그런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정말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문제풀이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영어 교육이 되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과정 정상화에 저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국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시간 갖고 클로징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그 입장이 있어요. 학부모님, 학부모의 입장, 또 선생님, 선생님의 입장, 또 교사들은 교사들의 입장인데 저는 미래 영어 교사를 배출을 하는 그런 영어 교육과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을 때 영어 교과가 위축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과목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평가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런 교과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한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고 쳇바퀴 속에 계속 돌렸을 때 과연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인간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지 이 점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어려운 그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결심했는데 차제에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그 EBS 연계 출제라든지 이런 거 과감히 포기하고 물론 그런 EBS 연계 출제가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면도 있고 또 많은 계층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능 정책의 실패의 어떤 요인으로서도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포기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라든지 아니면 상대평가를 하려면 철저히 연구된 그런 표준화된 시험을 도입해서 누가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그 우운이나 아니면 난이도 때문에 어떤 수능 망했다, 수능 대박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공부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수능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교육 당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빠르고 올바른 대응을 교육 당국에 바라면서 오늘 시사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